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차라리 내가 엄마 환자였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 아들과 딸이 가끔씩 푸념처럼 하던 말이다. 내가 환자 이야기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집에 와서는 자신들의 이야기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었다. 요리사가 집에 와서 아무거나 시켜 먹는 거랑 똑같다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해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서운했을까. 사실 사람들은 가깝지 않을수록 더 친절한 경향을 보인다. 가깝지 않다 보니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원하는 것도 참으면서 의견을 조율한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서로 다르다는 것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실망하는 일도 별로 없다. 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낸다. 서로를 잘 알기에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낯선 이에게 길을 친절히 알려주고 회사 팀원들과 일주일에 2-3번씩 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집에 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문다.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내 병세가 악화되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혼자선 몸을 뒤척이지 못할 정도가 되자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물론 간병인이 따로 있긴 했지만 팔순 노모가 딸의 병 수발을 들게 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스러웠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무척 든든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거니까. 하지만 병간호가 말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머니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의 부작용으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주던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꼬라지가 그게 뭐니? 어머니가 무심결에 툭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것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나와 점점 지쳐가는 어머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로, 작가로 성공을 거두어 자랑스러웠던 딸이 하루아침에 불치병 환자가 되어 제 몸 하나 못 가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느껴지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어쩌면 나는 아이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원하는 건 뭐든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떼쓰는 아이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욕구를 지닌 나와 엄연히 다른 존재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의 경계를 무시하고 한 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채울 수 없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된다. 그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길 바라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길 바라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레 접근한다. 그러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편한 사이가 되어 부끄러운 모습들도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면 우리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기뻐하면서 한층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 기쁨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 본 모습에 실망해 언제든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를 시작하게 된다. 나만 봐달라고, 내에게 웃어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끊임없이 조르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상대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채워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움과 배려는 사라지고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가까운 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무심코 휘두른 손이 상대를 핥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의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최선을 다한 나에 비해 상대방은 별로 애쓴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을 퍼붓기에 이른다. 남 탓, 내 탓을 하며 싸우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이 있다. 서로 너무 큰 상처를 입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 위단이 쓴 논어 심득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 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 일밖에 남지 않는다. 활짝 피기 전이나 꽉 차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대와 동경이 있는 법이다. 친구나 가족의 관계도 모두 이와 같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두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신을 열고 상대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친밀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하며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한다. 상대가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힐 수 있는 말은 피하며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은 눈풀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친밀함이란 외로운 이 행성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물을 주어 가꾸고 나가야 한다. 그 꽃이야말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정신분석가 굴드는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아이 때의 착각은 성장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을 배우면서 다음에 4가지 잘못된 가정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10대의 지배적인데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우산 아래 살 것이며 그분들의 현실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라는 것이다.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20대 때 가지는 사고방식으로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부모님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은 성공할 것이고 만일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할 수 없게 된다면 부모님이 와서 나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여긴다. 세 번째 잘못된 가정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인생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다. 내 안이나 내 인생에서 어떤 불가해한 것이나 모순된 것은 없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잘못된 가정은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 갖게 되는데 내 안이나 세상에 악이란 없다. 악마는 추방되거나 제압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막상 중년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머지않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무리 착한 아이, 좋은 사람이 되어도 아무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재앙으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본다. 비록 우리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속의 어둡고 파괴적이고 불가사의한 부분을 보게 된다. 프로이트가 이드라 부른 우리 무의식의 심연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위험한 내적 세계로의 여행은 우리 마음 안에 파괴적인 힘과 창조적인 힘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도 쉽게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좀 더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원기왕성해지고 더 대담해지며 더 많은 색채를 지니고 더 창조적이 된다. 한편 중년의 나이가 되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이 병들고 늙고 죽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줄만 알았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또한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 고통으로 인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한다. 그 과거에는 많은 고통과 회한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나에게 준 상처, 혹은 선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아프게 한 상처의 기억들, 그와 함께 떠오르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상처, 질투와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기억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메어질 듯이 아파온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우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많은 사람들과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느끼게 된다. 이전의 시간들을 떠나보내며 과거의 나와 이루지 못한 꿈을 떠나보내며 나와 세상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슴속에 남아있는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나와 내 주변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음을 느끼면서 말이다. 나의 경우 만약 파킨슨병이 걸리지 않아서 삶을 돌아볼 시간을 얻지 못했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과 인생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파킨슨병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을 참 많이 원망했더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병으로 인해 잃은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다. 손가락과 팔다리,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치매가 있는데 나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다. 진단받은 지 벌써 22년인데 아직까지 치매가 오지 않는 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이다. 지적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병에 걸려 병원을 그만둔 뒤로 환자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나는 그럼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딸은 어느덧 결혼해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덕분에 나는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다.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온 삶의 흔적들이 딸을 넘어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가끔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들이 딸에게 전해지고 그 가치가 또다시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순간들을 접하며 내게 남아있는 날들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기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인생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수확하며 받게 되는 풍성한 선물.